자, 닥터 딩요. 제가 건강기능식품 돈 주고 사 먹지 말라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항상 얘기하는 걸로 유명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누가 칼을 제 목에 들이대면서 무조건 네 돈으로 건강기능식품 하나는 사 먹어라, 이렇게 누칼협을 시전한다면, 소위 말해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가장 논문적인 근거가 많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어떤 특정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고혈당증 환자에서 비타민 D, 두 번째, 산모에서 엽산철분, 세 번째가 바로 변비 환자에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변비 환자가 식이섬유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사 먹는 거는 닥터 딩요가 봐도 추천이 가능하다. 제가 뭐 변비 환자도 아니고 골다공증 환자도 아니고 산모도 아니지만 저라면 딱 하나 무조건 사 먹어야 된다면 식이섬유를 사 먹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그 식이섬유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식이섬유에 대해서 쭉 오늘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거기서 이제 변비 환자에서 특히 식이섬유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데까지 닥터입니다. 식이섬유는 지난 제 당뇨 영상들을 보셨던 분이라면 아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탄수화물을 돈에 비유를 하면 단당류와 이당류 같은 당류는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같은 애들이고, 다당류는 단위가 굉장히 크지만 현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는 수표 같은 애들이라고 봤을 때, 식이섬유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없는 부루마블 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이제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 3대 영양소, 그 다음에 5대 영양소에 추가로 식이섬유가 요즘에는 6대 내지는 7대 영양소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소화성 고분자 섬유질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없는 굉장히 단위가 큰 부루마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게 인간에서 밝혀진 효능이 지금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하라는 게 있어요. 완화가 아닙니다. 완하라는 거는 변을 잘 보게 하는 그 효과를, 효능을 완하라고 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배변에 도움을 준다, 완하 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하죠. 두 번째, 이제 당연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야채 많이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세 번째, 당뇨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콜레스테롤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다섯 번째,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5가지는 확실히 입증이 돼 있고, 심지어 이 좋은 효과들이 용량 반응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40g까지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무한대로 이렇게 먹으면, 즉 말해서 우리가 60g을 넘기면 이제 아예 급성으로 장이 이렇게 틀어막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토배저라고 해서 이런 섬유질 공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가스나 설사, 구토, 복부, 팽만, 두통,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30g에서 40g, 여자는 20g에서 30g, 이 정도 먹는 게 최선이다, 가장 건강에 좋다, 간단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진짜 심지어 이거 의사 선생님들도 말할 때마다 헷갈려 하는 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냐 프로바이오틱스냐 요건데, 제가 오늘 시간에 절대 안 까먹을 수 있는 방법, 팁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프리바이오틱스가 부루마블 돈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부루마블을 하는 우리 장 안에 있는 균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루마블을 하는 플레이어들, 이 애들이 프로게이머다, 그렇게 외우면 세균이 프로바이오틱스고, 우리가 프리 선언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부루마블 돈이 프리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의 먹이가 되는 부루마블을 할 수 있는 원료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고, 그 균을 뭐 여기 요거트에도 좀 들었고 김치에 들어있는 이 유산균, 유익균들을 내가 먹어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이섬유를 특히 변비 입장에서 하는 일을 순서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내 세균을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대장에 자극을 주는 게 부피 형성하는 효과가 있고, 나머지 이제 장내 세균을 거쳐서 뭐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경로를 거치는, 자, 요 크게 두 경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요 다이렉트로 장에 자극을 주는 요 경로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고요. 요 장내 세균을 거쳐서 여러 복잡한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 하나의 작용이 요 전체 작용보다 변비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불용성 애들이 변비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변비 입장에서 식이섬유를 크게 5가지로 나누면 이런 표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영어로 돼 있고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를 한글로 깔끔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너무 복잡하죠. 자,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식이섬유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수용성 고발효성 올리고당, 두 번째가 수용성 고발효성 식이섬유, 세 번째가 중간 수용성 발효성 식이섬유, 네 번째가 불용성 느린 발효성 식이섬유, 다섯 번째가 불용성 비발효성 식이섬유. 자, 여기 각각의 하나하나의 또 식이섬유 종류들이 다 있잖아요. 이 종류들마다 다 성질이 다 달라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대충 저항전분, 펙틴, 구화금, 이눌린 이 4개는 그나마 비슷하게 한 성질로 묶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수용성 고발효성 식이섬유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5종류로 나눴을 때, 자, 물에 녹는 거죠. 수용성은 지금 여기서 얘랑 얘가 수용성이고 얘는 수용성, 불용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여기까지가 수용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얘들은 물에 안 녹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발효성이라는 거는 이제 장내 세균들이 브루마블을 하는 거, 즉 그 식이섬유를 가지고 발효를 시킬 수 있느냐의 유무죠. 그래서 얘는 발효성이고 얘는 아주 천천히 발효되는 느린 발효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까지 발효성이고 얘는 비발효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식이섬유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각 5가지의 식이섬유에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뭐에 좋고 뭐에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정말 간단하게 먼저 수용성, 불용성으로만 나눠서 오늘 질환 3가지, 변비, 당뇨,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수용성, 불용성으로 크게 그냥 나눴을 때 변비 측면에서 수용성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유익균, 브루마블 플레이어들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용성이 수분을 잘 머금습니다. 그래서 보수력,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배변 빈도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불용성은 사실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장 통과 시간을 가속시킨다. 요 능력이 끝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용성보다 변비에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능력 하나가 이거 전체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보통은 이제 물을 머금을 수 있어서 대변을 촉촉하게 해줘서 변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는 정말 일부 식이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습을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고, 이 애들은 굉장히 보수성, 즉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성질이 떨어지거든요. 이 불용성 애들은. 그래서 얘는 물을 머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느냐. 자, 그게 이 불용성 식이섬유들이 대변의 핵, 대변의 씨앗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꼭 물은 아닐지언정 그 자체가 대변의 부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여기서 수분을 머금는 역할이 아니라 약간 장을 살살 긁어가지고 약간 자극해서 물이 도리어 이 장 안으로 스며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식이섬유가 물을 머금어서 똥이 잘 나오든 장을 자극해서 똥이 잘 나오든 우리는 똥만 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수용성 식이섬유는 보습력이 뛰어나다, 불용성은 사실은 보습력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정도만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이런 복잡한 원리들로 인해서 이 4개가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고 얘만 변비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4개 중에서 요 3개가 주로 연구가 더 많이 돼 있고, 요 3개 중에는 얘가 변비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가 심지어 정제돼서 아예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부피 형성화제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부피 형성화제를 처방전 없이 바로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이거보다 전 단계인 아예 식이섬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변비가 있다면 근거가 충분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대변을 차지하는 대부분이 식이섬유와 식이섬유가 머금은 수분과 식이섬유를 먹은 세균이다. 결국 요 3개는 결국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서 식이섬유를 먹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변비와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당뇨.
자, 당뇨 입장에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의 포만감을 유발하고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즉 말해서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한참 걸리도록 억지로 잡아둬요. 세 번째로 소장에서는 또 통과 시간을 가속시켜서 당이 흡수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때문에 수용성은 아주 명확하게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불용성은 포만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에 작용하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우리 애들 가지고 노는 액괴 있죠, 액괴. 액괴처럼 끈적끈적한 고체도 액체도 아닌 그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는 액체를 먼저 소장으로 내보내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괴를 위는 이건 액체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후순위로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 배출이 지연되는 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래서 뒤에 설명드렸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다 혈당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계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성 점성 식이섬유만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 측면에서도 비슷해요. 자, 수용성 식이섬유는 무려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자체적으로 약간 막아줍니다. 그래서 간이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그 시작을 좀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간이 담즙, 즉 쓸개즙을 하루에 무려 1.5리터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줄줄 흘려보냅니다. 근데 이 담즙에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 함유되어 있거든요. 쉽게 해서 담즙을 만들 때 콜레스테롤 엄청나게 때려 넣어서 만들어서 그걸 소장으로 줄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이 콜레스테롤을 아끼기 위해서 거의 뭐 95% 이상 전부 다 다시 그거를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낭비 없이 전부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쓰고 하는 건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거를 재흡수를 못하게 자기가 태안 앞바다의 기름종이처럼 흡착을 해가지고 똥으로 몸 밖으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대낭비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개꿀이죠. 세 번째는 요거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수용성 식이섬유가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별도로 장안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또 별도로 콜레스테롤을 따로 한 번 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역할로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확실히 떨어뜨리고, 반대로 불용성은 콜레스테롤에는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수용성만 거의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수용성 중에서도 점성을 띠는 수용성 점성 식이섬유, 거기에 단쇄지방산을 만드는 발효성, 즉 얘기해서 자 정리할게요.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만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점성이라는 게 베타글루칸 차전자피 고화검에 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이라 할지라도 이눌린이나 뭐 이런 애들은 점성이 없습니다. 계열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수용성이라도 혈당 콜레스테롤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두 것도 없지만 우리가 다재다능한 것은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다, 요것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최초에 설명드렸듯이 5개로 그냥 간단하게 나눠서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멈춰놓고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뭐 변비와 식이섬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실은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용성, 점성, 발효성 식이섬유가 어느 음식에 맞냐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어도 그냥 수용성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도 알려달라, 자, 요런 제가 사명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자,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현미, 통보리, 강낭콩, 그 다음에 미역, 이게 끝이에요. 사실 제가 봐도 이거 4개 밖에 없어요. 불용성은 진짜 세고 셌거든요. 뭐 우리가 식이섬유 하면 야채과일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야채과일을 아무리 때려 먹어도 자, 수용성이 여기 없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불용성 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오메가3 음식으로 먹으려고 할 때 불포화 지방을 아무리 찾아서 먹어도 계속 그 안에는 오메가6 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일부러 생선이나 들기름을 찾아 먹어야지만 오메가3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야채 과일을 아무리 먹어도 불용성 밖에 안 먹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종편의 한 프로그램에서 농촌진흥청 자료라고 하면서 수용성 식이섬유 식품을 이렇게 10가지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제가 찾기로는 이런 순위가 있는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농촌진흥청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서 율무 검색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는데 자, 율무에 수용성은 물론이고 식이섬유 자료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종편에 또 속은 건가? 내지는 내가 못 찾은 무언가 있는 건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부 검색한 결과 통밀, 그 다음에 도라지, 그것도 심지어 말린 거, 그 다음 보리, 수용성 많이 들어있는 거는 결국 요 3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찾기로는. 그래서 이거랑 결과가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찾기로는 수용성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결국 이 7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통밀, 통보리, 현미, 귀리. 자, 요 4개가 뭐예요? 결국은 통곡물이죠, 통곡물. 콩도 뭐 일종의 통곡물에 친다면 통곡물 더하기 사과 미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잡곡밥이나 콩밥을 먹지 않는 이상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메인 주제인 변비와 식이섬유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변비 환자들이 식이섬유를 먹는 방법 7가지 원칙을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변비 환자의 식이섬유 먹는 법 원칙 7가지 중 첫 번째,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 변비 환자가 식이섬유를 먹을 때는 중꺾마의 자세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부피 영상 하제는 어차피 이게 즉시 효과를 보는 약이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의 원료인 식이섬유를 먹어가지고 뭐 이게 하루 안에 변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2-3일 정도 걸려요. 우리가 음식이 변이 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식이섬유 양반이에요. 유산균은 보통 한두 달입니다. 한두 달. 그래서 우리가 요거트 먹고 바로 변 보러 가는 그거는 요거트에 유산균이 뭐 장 안에 들어가서 자라가지고 뭐 장을 자극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트 안에 있는 유당이 유당불내성으로 이제 약간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효과로 몇 시간 안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효과를 보기까지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면 식이섬유로 인해서 복통이 좀 일어난다, 그러면 삼투성화제를 먹으면서 그 기간을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식이섬유를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변비 환자 식이섬유 먹는 원칙 두 번째, 매끼 일정량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식이섬유가 빵이다, 이런 분이 내가 30g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30g을 한 끼에 다 때려 넣으면 엄청난 복통이 생기겠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10g, 10g, 10g 몇 끼 나눠서 먹는 게 식이섬유에 대해서 적응력도 높이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늘려야 돼요. 아까 식이섬유를 0g에서 30g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면 대략 뭐 한 일주일에 10g 정도? 뭐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서서히 늘려서 먹어야지, 아무리 10g, 10g, 10g이라도 첫날부터 30g을 때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난 복통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부작용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한 일주일까지 10g으로 적응하시고, 일주일 지나면 또 20g으로 적응하시고, 일주일 뒤에 또 30g,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리면 충분히 적응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원칙, 본인에게 맞는 식이섬유를 찾아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식이섬유 종류 중에서 변비에 차전자피가 가장 뛰어나다고 무조건 차전자피만 고집해서 먹었다가 만약에 본인에게 안 맞으면 그 기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식이섬유 종류들을 여러 가지 먹어보는 겁니다. 꼭 이렇게 정제된 제품들이 아니어도 음식 종류로 또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뭐 야채 과일 종류 중에 또 나한테 맞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골라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한테 맞을 수도 있고 얘가 또 나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 원칙. 자, 식이섬유를 먹을 때 식이섬유만 먹으면 안 돼요. 자, 반드시 물을 같이 따라 마셔줘야 됩니다. 자, 그 양은 하루에 물컵 8컵 이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음식, 국 이런 데 포함된 그거 제외하고 별도로 내가 추가로 먹는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잔 이상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냥 200cc 물컵으로 아침, 점심, 저녁 3컵씩 추가로 마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변의 양을 늘려주는 게 식이섬유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이 수분을 머금으면서 대변의 양을 늘려주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75%에 해당하는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따라 마셔줘야 되고요.
자, 원칙 6번째. 식이섬유를 음식으로 먹는 게 충분치 않다면 제품도 고려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변비 환자가 식이섬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 먹는 게 근거도 충분히 있을 뿐더러 또 변비 환자들이 음식으로 충분히 식이섬유를 먹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변비에 좋다는 식이섬유 차전자피도 그게 일반적으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어떤 특수한 질경이 씨앗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차전자피라는 식이섬유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구화검이라는 식이섬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인도의 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잡곡밥이나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먹는 노력을 하시더라도 그게 충분치 않다면 식이섬유 제품을 사서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변비 환자에서 식이섬유 먹는 법 원칙 7가지, 마지막 7번째. 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행성 변비, 배변장애형 변비는 식이섬유가 통하지 않아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변비의 3가지 형태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3가지 형태 중에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의 식이섬유 치료 효과는 27%밖에 안 되고요. 서행성 변비 환자의 치료 효과는 12%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장 운동이 느려서 되는 게 뭐 식이섬유를 때려 넣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장 밑이 이렇게 틀어막혀 있는데 여기에 뭐 식이섬유를 변을 크게 넣어줘봐야 효과가 없겠죠, 당연히. 오로지 변이 딱딱해지는 정상 통과형 변비만 식이섬유 효과가 무려 85%. 그래서 여기만 효과가 있는 거야. 식이섬유를 먹어보고 변비가 안 낫는다고 해서 나는 굉장히 중증 변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지난 영상을 참고해서 내가 저 2가지 형태의 변비가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저 2병으로 진단이 되면 식이섬유 말고 다른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식이섬유에 대해서 특히 변비 측면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고 오늘도 3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